1단계는 접수 단계라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인테이크 과정이다. 이때는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첫 번째는 가장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라포를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나 욕구를 확인한다. 세 번째는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을 우리는 스크리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동의 구한 후에 레퍼, 의뢰 절차를 밟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정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양가 감정, 상충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양가 감정의 해소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하는 자세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접수 기록을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접수 기록을 하면 접수 기록지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 인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간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 기록지를 보면 의뢰 경위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의뢰되어서 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기부여는 접수 단계 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 단계 과업은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접수 단계 때 목표 설정을 할 수 없겠죠. 목표 설정은 계획 단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수 단계에서 가장 힘들 수 있는 것이 이 확인이란 단어에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치라 했는데요. 문제 형성, 문제 형성, 문제 정의, 문제 규명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정 단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정 단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여 유도 보겠습니다. 관계 형성하고 동기화하고 양가감정 수용하고 저항감 해소한다. 이 저항감의 하나가 양가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감정 해소가 바로 저항감 해소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약간의 레지스턴스, 저항감이 있겠죠. 그것도 해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여 유도 가볍게 보시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개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동기화, 양가 감정의 수용과 받아들임이라는 것이죠. 저항감 해소와 같은 과업이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이라 보셔도 됩니다. 관계 형성은 기관을 방문하는 클라이언트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긍정적인 친화관계, 즉 레포 또는 라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듦으로써 클라이언트를 개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기화입니다. 원조 과정은 클라이언트 변화를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양가 감정 수용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원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상충된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앞서 누구나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가 감정 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항감 해소입니다. 저항은 클라이언트가 도움받기를 꺼려하는 마음입니다. 양가 감정의 원인이 저항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변화가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는데 원조 과정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접수 양식 초기 면접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테이크 쉿입니다. 접수 내용을 기록하는 양식을 초기 면접지라고 하며 대부분의 기관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목적에 따라서 양식이 결정되는데요. 기본 정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이름, 성별, 나이, 결혼 상태, 주소, 연락처, 직업, 교육 정도, 종교, 소득 수준 등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주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를 확인한다라고 했었죠. 접수 기록에 그것을 쓰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청하게 된 문제가 언제 발생되어 어떤 과정에서 지속되어 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에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뢰되어 왔다면 의뢰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기관을 알게 된 경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타 기관에서 의뢰된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의뢰 이유입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의뢰되어 방문한 것일 때 의뢰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경험, 이걸 수혜 이력이라 하거든요. 수혜 이력도 접수 기록지에 쓸 수 있겠죠. 이전에 같은 문제 또는 다른 문제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등의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족관계도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인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원의 이름, 나이, 직업, 교육 정도, 클라이언트의 관계 양상,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양상 등 이러한 가족과의 관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접수 단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실력 따지기는 별개입니다. 어떻게 별개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가로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적대적 행동 다루기 등입니다. 되게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법적 위임에 의해서 찾아오게 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보통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복지관을 찾아와서 사회봉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지침, 카두신이 말한 건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왔는데 밑에 그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그 자리 별표.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 자리 별표 쳐주시고요. 이건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비행 청소년이 사회복지관에 왔다. 그러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면담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행 청소년의 적대적인 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쓴 것이고요.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거 보면 많이 나왔었구나. 이런 문제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좀 잠잠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지침을 보면 사회복지사 자신의 태도를 인식한다. 선입관입니다. 선입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이 어려워져요. 클라이언트를 의뢰한 기관과 사회복지사 관계 및 의무사항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의뢰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한 의무사항과 제한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의뢰기관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로 말한다면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 태도와 접근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라포 형성은 똑같이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회복지사의 온화함,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부여된 법적 요구사항이 있을 거다. 한계는 제한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행동할 의무가 있음을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제시하고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이게 뭐죠? 자기 결정권입니다. 있음을 명시하고 존중해 줍니다. 8번째, 클라이언트가 상황 해결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가운데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걸 기대할 수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초기 면담이 강제성을 띈 것이었지만 희망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공감의 자세가 좋을까요? 측면의 자세가 좋을까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바로 공감의 자세가 더 바람직합니다. 측면의 자세보다는 공감의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라포 형성이 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불일치감 또는 모순점이 있을 때 직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상당히 적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직면을 가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읽어주고 이입하면서 공감하는 자세가 더 라포 형성에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비언어적 단서들을 찾습니다. 비언어적인 단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2번, 클라이언트 저항을 고려하여 대응이나 직면은 자제한다 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대항이나 직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을 고려했을 때. 양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성찰이 좀 말이 어렵죠. 네, 이 성찰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경험을 노출할 때 역전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회복지사의 과거의 내용이 클라이언트와 유사할 때 역전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전이를 주의하라는 것이 바로 4번째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2번, 클라이언트의 적대적 공격적 행동 다루기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안전에도 위협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클라이언트 행동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화는 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째, 적극적 경청과 클라이언트가 침착해질 수 있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 행동이든 부정적 행동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지 점검해 보고 클라이언트가 전조현상을, 폭력에 대한 전조현상이죠, 보이는지 파악할 것. 5번째, 라포 형성 후
클라이언트에게 폭력 행동으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경악했는지 알림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상황 진정을 위해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라 했으니까, 공격적인 행동이라 했으니까 상황 진정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별도의 판사는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9장 정보 수집 및 사정입니다. 정보 수집 및 사정의 첫 번째가 정보 수집인데, 이 정보 수집은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만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제2절로 나오죠. 사정 과정의 개요, 여기 별표 2개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절은 사정 도구죠. 여기 별표 거의 나옵니다. 생태도가 나오든 가계도가 나오든 소시오그램이 나오든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수집부터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절까지 해볼 것입니다. 자, 정보 수집은 자료 수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정보 수집 및 사정이잖아요. 정보 수집 및 사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게 전후관계,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아니에요. 선후관계라 하죠. 선후 관계가 아니라 순환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순환적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왜 순환적 관계냐면 정보 수집하고 사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정보 수집을 해서 어세스먼트가 바로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이 사정이기 때문에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는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리어세스먼트를 하려면 다시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다시 정보 수집을 해서 리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바로 순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 수집부터 차분하게 들어갑니다. 3번에 밑줄 쳐져 있죠. 그 자리 별표 하나만요. 정보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로 자료를 모으는 과정, 가로 닫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보 수집은 개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접수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지속적의 동그라미. 따라서 자료 수집, 정보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동시에 반복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자료 수집은 사정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의 구두 보고,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죠. 끊어주시고요. 또한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받은 심리검사 결과를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가정방문을 통해 환경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정보 수집의 내용들이 됩니다. 밑에 보면 정보 수집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상황을 보고, 두 번째가 사회력, 생활력을 보는 것이 있는데,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사회력, 생활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에는 가볍게 별표 하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과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오기 이전까지 해온 여러 가지 상황들, 클라이언트가 기관과 사회복지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처했던 대처 방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클라이언트가 주변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거나 주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걸 배우셨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환경적 요소, 상황적 요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 환경도 정보 수집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력, 생활력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사회력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생활력은 클라이언트의 연속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개인의 역사, 개인력, 가족의 역사, 가족력, 생활기능,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한계, 장점, 동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